안녕하세요. 윤상아 대학가자 진행을 맡은 변호사 엄윤상입니다. 저 어린 시절엔 말이죠. 학교 앞 문방구가 최고의 놀이터이자 백화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몰려가 간식거리를 사 먹거나 어머니께 받은 몇 푼 안 되는 용돈으로 작은 장난감을 사 모으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죠. 그런데요, 추억의 문방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학용품과 수업 준비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준비물을 없는 학교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형 마트와 문구 도매점이 난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인근 문방구의 식품 판매 단속을 강화하며 학교 앞 작은 문방구들의 살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보통 2만 원 정도란 얘기도 들었는데요. 터줏대감처럼 든든히 학교 앞을 지켰던 추억의 문방구. 그나마 다행인 건요,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동네 문방구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상생이란 단어는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학교 앞 문방구에 대한 따뜻한 추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윤상아 대학가자에서는요, 따뜻한 봄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아이 기르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 시대 최고의 멘토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윤상아 대학가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의 유쾌 만남 윤상아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따뜻한 봄맞이 특집으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날카로운 직언을 서슴지 않던 분, 글쓰기의 달인, 이 시대 청춘들의 멘토.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요,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2003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바지를 입어 논란을 빚기도 했던 분.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바로 유시민 선생님이십니다. 예, 최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며 작가로 멋지게 성공했는데요. 유시민 선생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시민입니다. 맨날 유시민 대표, 장관 이렇게만 듣다가 선생이라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책에도 그게 나와 있던데. 뭐 직업이 글 쓰는 사람들은 되게 출판가에서는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뭐 요즘 제가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그냥 유 선생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합니다. 입에 익숙치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 선생님 근황을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저자강연회 하는 걸 빼면 그냥 달콤한 고독의 시간을 즐기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 혹시 파주 출판단지 내에서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죠? 예, 제 작업실이 거기 있어서 뒤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책 보고 혼자 좀 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어떤 글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또 쓰고 계시나요? 예, 지금 책을 낸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다음 책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관한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사. 예. 예, 여기서 힌트는 주실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현대사니까. 현대사. 예. 최근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나 해방공간이나 전쟁 이런 거 말고
그 뒤에 제가 이제 1959년생인데요. 네. 소위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한중간에 있죠. 저희가 1년에 100만 명씩 그렇게 태어날 텐데. 네. 그 제가 살아왔던 한 55년 정도의 역사.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네. 앞으로 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예전에 했던 일로 돌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중간에 정치가 끼어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느낌이 좀 다르십니까?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글 쓰는 분들, 지식인들의 정치에 대한 칼럼, 사회에 대한 칼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썼죠. 정치평론도 쓰고 경제평론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10여 년 이렇게 실제 정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약간 바뀐 것 같다. 예전에 정치 분야에 직접 경험이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정치의 안쪽에서 이 한국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는 이런 시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같은데 그 일을 하는 제 자신은 이 그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시사평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한다면 예전과는 무척 다르게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원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연세도 이제 더 드셨죠. 그때보다는. 저번에도 토론 프로그램도 하셨죠. 토론 진행도 좀 했었죠. 좀 뭐 그 세월이 흐르면서 또 험난한 정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어떻습니까? 좀 성격상 변화도 있나요? 성격이 변화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 굉장히 크게 이제 새로 깨닫게 된 게, 이 삶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이 고독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나, 넌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거를 곡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삶이 불편해져요.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 다니든 뭐 학교에 다니든 또는 뭐 무슨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다 그런 관계들을 맺고 사는데 통상 보면 뭐 신문기사의 인터넷 댓글만 보더라도 악성 댓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좀 세상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좀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년 정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좋아하는 분도 또 계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들 각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봐주지를 않아요. 그게 정상이고 그런 와중에 참 깊이 있게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거지 만인이 다 나를 제대로 세상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해서는 이게 불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이게 근원적으로 고독한 거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 경험이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사람 또는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저희 기본적인 태도를 많이 바꿔놨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글을 쓰거나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일부라도 그거를 제 원래 생각대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분이 있으면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예. 예, 이제 이런 관계가 좀이라도 있으면 인생은 괜찮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저는. 예. 예.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 나를 이해해 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 뭐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정치는 우리 선거제도가 그래서 51% 최소한 50.1%를 받아야 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가 힘든 거예요. 네. 그게. 예. 그렇죠. 예. 네. 저도 좀 그 힘든다는 걸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예. 자신이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 꿈을 모르고 무작정 수능 공부에만 부모한테 떠밀려서든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만 탓할 수만도 없는 것 같고 실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이 수능이란 작은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근데 이제 이게 제도 탓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35년 전에 제가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제도나 지금 제도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경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도에 따라서 좀씩 양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이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종 화기를 동원하는 식의 이런 사교육 경쟁 이런 것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라면 학생들 자신이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이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소모적 경쟁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이 풍토 속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찾아나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의 각도를 바꿔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쟁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도 자체가 뭐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뭐 학생 입장에서 좀 바꿔서 좀 가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취지로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스펙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쌓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스펙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기 위한 거냐에 대한 목표의식이 전혀 없이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스펙. 이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교 입시에서 그런 외부 수상 이런 걸 못 쓰게 최근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의 기록, 내신 성적, 상벌 관계, 봉사활동 등등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고교 입시가 재편된다.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또 학원들이 어떻게 플랜카드를 걸고 다니냐 하면 중간고사 대비 종합반 모집 이렇게 걸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시장이 너무 크게 100만 명 이상의 사교육 종사자가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이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교육 투자 서비스를 계속 공급을 해요. 이 조건에서는 그냥 스펙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뭔지를 찾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또 자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경험과 예. 학습 이런 것들을 짜주는 이런 식의 전환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치열한 아주 획일적 경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도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스스로 개별적인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는 쪽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이제 뭐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좀 찾아가는 요즘은 그럴 좀 역량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옛날 학부모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요. 학부모들이. 근데 또 제도적 측면에서 조금 한번 보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학 입시 제도 간소화를 실천하겠다. 이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상당하거든요. 예. 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교육 위주의 교육 환경을 좀 바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사교육 아까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교육 종사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 상태에서 사교육과 그 공교육에 그 조화점은 없을까요, 혹시?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제도 간소화라는 것도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갔을 때가 간소한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예비고사를 치르고 그 이제 340점 만점이었는데 그거 점수 얻은 걸 0.4를 곱해서 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본고사를 봐요. 지극히 단순하죠. 무슨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고 없어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제도를 예컨대 그렇게 간소한 제도를 가져왔을 때 과연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지겠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정말 각 대학의 출제 스타일을 봐가지고 연대반, 고대반, 서울대반, 카이스트반 쫙 만들어져 가지고요. 아주 그냥 단과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비고사반, 뭐 본고사반 이렇게 해갖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도로는 답이 없다. 제도로는 답이 없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좀 우리의 아이들을 그럼 우리 작가님이 질문 하나 더 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물음표가 3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요. 뭐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이 좋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행복한 삶은 상속이 안 돼요. 삶의 투입 요소, 소득, 출신 대학의 간판 뭐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한 삶이란 건 산출이에요. 산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자기 인생에 대한 마음의 태도거든요. 이것은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상속이 불가능해요. 돈을 상속해 준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꼭. 뭐 학벌을 상속해 준다고 행복해지는 것 보장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면 지금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그러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좋은 삶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해줘야 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설계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극단적인 예지만 무슨 특목고 들어가라고 아이를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특목고 학교 가는 날 아이가 엄마 이제 좋아 그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을 아이에게 강제하지 말아야 돼요. 또는 자기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소망 이런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거나 예. 자기의 판단을 아이의 삶에 투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일을 잘 하면서 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 예컨대 뭐 내가 작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예. 문장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추는데 그게 스펙이에요. 원래 의미에서. 예. 그걸 갖추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 교육과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아이들을 독려해주고 네. 지켜봐주고 이게 부모들의 할 일이지. 네. 그냥 그렇게 획일적인 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이 형태의 이 평가잣대 이거에 아이를 무조건 맞춰서 구겨 넣어가지고 네. 올린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사실 부모들의 삶의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요즘 스펙도 획일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럼요. 들어요. 획일화되죠. 예. 그 아이에게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입시 제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럴까 왔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입시 제도에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 폭력 문제도 예. 있죠. 또 자살도 많이 요즘 뭐 조사를 해보면 자살을 생각해봤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50%가 체크를 했다고 예. 나오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심각하죠.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외부 환경,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환경도 행복하지가 않고 재밌지가 예. 않고 편하지가 않아요. 아, 이런 어차피 현실은 이렇단 말이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학교 네. 환경이 너무 나쁘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면 과거에 지금 학생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나요? 네,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교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 네. 근데 예전보다 더 불행하다 애들이 그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고요. 네. 중고등학교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학교 폭력 요즘 뭐 아주 말썽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 때는 그 한 학년 밑에 애들 우리 반으로 끌고 올라와서 거기 두들겨 패고 그게 다반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죠. 네. 그러나 보호만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려면 멸균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네. 멸균하면 아토피, 소화천식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유해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면역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네.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 정신의 건강, 네. 그리고 정서의 건강 이런 여러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운다는 거는 완벽하게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격리해서 보호하는데 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이들 스스로가 심지어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의 환경이 나쁘다 이래서 대안학교에 보냈다. 그럼 초등학교는 보냈다 쳐요. 네.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학교도 또 그런 학교를 보냈다 쳐요.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넣으면 되겠지. 대학 넣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뭐 과MT 간다고 가가지고 선배들이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를 시켜요. 예. 그 언제까지 애들을 보호해 줄 거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길렀다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갖고 어리걸음 시킨다.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리와 보호를 통해서 격리와 보호도 때로 필요하지만 네. 격리하고 보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만으로 네.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내면이 강력한 사람을 키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환경의 문제도 환경이 나쁘다, 곧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는 건데 네.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되냐 하면 웬만한 불리한 환경, 해로운 환경은 내가 처리한다. 이런 내면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원래 그럴 때 불량식품도 좀 먹고 네. 못된 책도 좀 보고 예. 그러면서 지적으로 성숙하고 몸이 성숙하는 거지. 네. 막 추천도서 100권에 있는 교양도서만 읽고 엄마가 해주는 뭐 유기농 계란만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살면서 같은 것도 먹어보고 실수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환경을 자꾸 개선해야 되지만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학년에 수백 명씩 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미리 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죠. 좋은 삶, 건강한 삶, 네. 옳은 생각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나에게 불리한 또는 유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여줘야지. 네. 부모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을 소위 성적 경쟁으로 몰아넣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돌리고 네. 이런 조건에서라면 내면이 강한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유 선생님께서는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이다 뭐다 해서 정신없이 바빴을 것 같거든요. 대학생 당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부는 거의 못 하셨죠? 학생 운동. 최소한으로 했죠. 예. 예. 어떠셨습니까? 그게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예. 그랬던 거죠. 그때가 이제 유신체제 때여서 네.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부국강병, 국가안보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좀 정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세상도 발전을 안 하고 우리 삶도 엉망이 된다 이런 생각에 네. 자유 좀 달라고 그렇게 뭐 그러느라고 시간을 참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근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익힐 시간 네. 뭐 영어, 라틴어, 한문 이런 거를 해야 될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식 생산자가 되지를 못하고 지식 소매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 슬픈 사연이. 예. 그 환경의 영향도 있는 거네요. 대학 환경의 영향도. 예. 그 시대적 환경이었죠. 네. 그 대학 시절 그때 뭐 꽃이라면 연애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연애는 하셨죠? 연애를 못했죠. 그냥 이렇게 좀 누구를 볼 때 가슴이 설렌다든가 이렇게 뭐 약간의 교감이 오간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예. 당시 분위기가 뭐 참 좀 그랬어요. 억울한데 우리. 예. 그때 20대 초반 이럴 때 정말 누군가를 보고 팍 꽂혀가지고 그냥 가서 막 뭉개보기도 하고 예. 집에 막 따라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못 해봤죠.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때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장학금, 하나가 운전면허증 따기, 하나가 연애라고 하거든요. 예. 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학 시절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혹시 꼽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게 근데 장학금, 운전면허증, 연애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네. 나중에 해도 돼요. 연애, 운전면허증 이런 거는. 네. 너무 서둘러서 운전면허증 따봤자 사고 위험만 높아지죠. 예, 26세 이하는 보험료도 비싸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 진출을
아주 성공적으로 빨리 했으면 차도 생기고 하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대학생이라는 이 신분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스펙을 쌓아야 될 시기라고 네.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네.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연애는 세 번째로 넣어주죠. 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 시절이 그 인생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학 때 예. 거의 결정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저희도 시대 상황이 뭐 전두환 그때 군사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또 우리 대학생들 보면 88만 원 세대다 예. 뭐 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거든요. 예. 또 근데 책을 보니까 세상을 원망해 본들 달라질 것 없다.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청년들 각자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뭐 질책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질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는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아마 이런 취업 경쟁의 치열함 또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에 비해서 소위 이 decent job이라고 해서 괜찮은 일자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예.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아마 앞으로 한 10여 년 갈 겁니다. 네. 20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예. 그때는 청년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때가 네. 되면. 지금이 어려운 시기여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20대가 되어서 앞으로 10여 년 후까지 20대에 있을 이 세대가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뭐 이 권위주의 체제 군사 독재의 억압이라는 시대적인 그런 게 있었고 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도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청년들이 만든 적은 없어요. 네. 그 위에서 윗세대가 만들었고 청년들이 그 짐을 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1980년대, 90년대에 적절한 경제 산업 구조의 조정이라든가 사회적인 변화를 못 이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세상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변화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불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도 진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기능을 익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 숫자가 있는 것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좀 잔인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못하면 기대 수준을 좀 낮춰서 예. 또 이 시기를 견뎌내고 예, 그렇게 사실 대학에 가지 못했던 1959년생 90여만 명 네. 또는 뭐 전문대학도 못 갔던 당시에 80여만 명, 75만 명, 80만 명, 85만 명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마치고 바로 공장으로 가고 그렇죠. 회사에 취직하고 직업 훈련은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산업체 부설학교 가서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취득을 하고 방송대학 등록해서 학사를 따고 또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고 개별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루어지 못하는 것은 일단 견뎌내면서 그 다음 시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더 노력해서 또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것이 저는 격려가 되리라고 봐요. 오히려 네. 그냥 힘들지 이거보다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네. 이렇게 말하는 쪽이 더 도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면 요즘 보면 부모 어려서부터 의지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예. 좀 저희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좀 실력은 뛰어난데 정신력에서 좀 어리지 않나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대학에서 학점이 제대로 안 나는데 엄마가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신입생 MT에 가가지고 MT에 가서 선배가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서 얼차려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먼저 자기 삶의 주체로 써야 돼요. 20살이 됐으면. 네. 예. 예. 유럽 같은 데는 19살, 18살 되면 다 집을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독립하잖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 거기 예. 뭐 30대 중반까지도 엄마하고 살고. 왜냐? 엄마처럼 잘해주는 여자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부모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자식한테 그렇게 과도한 투자를 해요? 왜냐면 그 자식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내 노후를 다 감당해 준다는 보증이 있나요? 그 보증이 되려면 그 아이가 돈 잘 벌게 확실해야 되고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모신다는 마음의 태도까지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투자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네. 자기 삶의 일부이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네. 예.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까지도 좀 밀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너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 든다는 얘기가.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3억 이상씩 들였다고 해서 꼭 잘 키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자녀들을 대할 때 매 순간 내가 오늘 하루 내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이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로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의 삶이 괜찮았냐. 내 스스로 느끼기에. 그것을 저녁마다 한 10초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오늘 하루가 의미가 없거나 일그러져 있다면 인생 전체가 그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오늘 하루가 의미로 충만하고 괜찮았다면 내 생각에 그렇다면 인생 전체가 내 생각에 괜찮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성찰 그것이 부모님들부터 있어야만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거 넘어까지 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좋은 가정교육, 좋은 훈육을 원한다면 부모가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부모가 좋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좋은 얘기를 해봤자 아이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봅니다. 네.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데 내가 오늘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자녀들 역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요. 네. 부모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거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게 부모를 모방하는 게 시작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이제 초중,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시절에 좀 꼭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들이 있다면 좀 어떻게 살 것인가 말고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글을 잘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요. 네. 글 쓰는 건 어디 가나 필요하니까. 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너무 많으니까 기니까 일부가 제일 재밌어요. 일부만 한 5번 정도를 읽어보시라. 그러면 글 쓰는 능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거다. 네. 예,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이라는 네. 책이 있고요. 예. 그걸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 삶을 좀 당당하고 따뜻하고 예. 품격 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이 쓴 예.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다 읽어봤는데 최재천 선생님의 글은 안 읽어봤는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 책. 예.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 책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그냥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또 책으로 써서 함께 나누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현재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혹시 방송의 뭐 진행자나 이런 걸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건 한 5년 동안은 안 될 것 같죠. 지금 제가 출연도 안 되는데.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특집으로 윤상아 대학가자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유시민 선생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요일 저녁에 기분 좋은 만남 윤상아 대학가자 함께 하셨습니다. 윤상아 대학가자는 청취자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www.itvfm.co.kr로 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경인방송으로 검색하셔서 왼쪽 편성표 클릭하시고 윤상아 대학가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청취 소감이나 궁금한 학과, 만나보고 싶은 교수님 있으면 청취자 게시판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참고해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아 대학가자는 여러분에게 좀 더 알차고 다양한 대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신, 작가 강정현, 진행의 엄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